네. 잘 쉬셨습니까? 네. 거미집 이론도 이해가 되셨죠? 네. 쉽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32회 때도 그 두 개의 파트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꼭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거미집 이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 건 사실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단순한 산수 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본질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사용을 안 해서 부동산 시장론 내용을 이제 볼 건데, 우리 교재 136페이지 보실까요? 136. 여러분, 그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는 꼭 될 수 있는 한 꼭 풀어보세요. 개로는 기출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무조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13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 이제 강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우리가 경제론 부분을 공부한 거고, 부동산 시장론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론에서 지대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 다음 입지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전에 가장 또 헷갈려 하시는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의 개념, 정보가치 계산이라는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36페이지 제일 끝에 출제 키워드 및 출제 경향이 있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실까요? 부동산 시장 부분에 시장의 기능과 특성, 효율적 시장 이론, 10년간 몇 문제 출제됐대요? 10문제. 그러니까 매년 그냥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충분히 제가 출제자여도 이 부분은 계속 내겠어요. 왜냐하면 쉬운데 그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도 수강생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내면 무조건 맞히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다 맞춰버리면 변별력이 사라지니까. 근데 공부가 된 사람 맞히고 공부가 안 된 사람 못 맞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을 계속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13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139 내용들 뭐가 있죠? 용어 해설 있죠? 이 용어 해설은 제가 어떻게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습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복습용으로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혹시 보시고 싶으면 보시라는 거예요. 꼭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이제 140페이지. 140. 1번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가 돼 있고, 시장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PPT로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적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적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교재를 그냥 보면서 또 설명드릴 내용은 교재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론이 있는데 시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예,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해의 지배를 받으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가격이었죠. 그럼 이 가격은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네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죠. 나머진 다 가격 이외, 나머진 다 수요의 변화, 나머지는 다 곡선의 변화였죠. 또 우리의 추억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게 기억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고, 시장의 유형은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쪼갠답니다. 그래서 구체적 시장은 말 그대로 구체적 장소가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남대문 시장 어디 가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동대문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기야말 노릇입니다. 남대문 시장은 남대문 가면 있죠. 구체적 장소가 존재해요. 그 다음 동대문 시장은 어디 가면 있죠? 동대문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을 생각해 보면 들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인가요?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우선 동대문 시장으로 그 물건을 들고 옮기겠죠. 그래서 자신의 상점 점포에다 내버려 두고 전시를 해놓고,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들고 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들고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장소가 존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할 수 있는 구체적 시장이 되죠. 그런데 추상적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노동시장, 어디 가면 있죠? 그랬더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 새벽 인력시장이 있던데. 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동시장이 구체적인 장소가 없잖아요. 노동에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이죠. 그럼 자본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추상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있죠?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에 있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장소가 존재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구체적 장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죽어나는 거죠. 토지를 들고 옮겨야 되잖아요. 힘들었겠죠. 내려놓으면서 이제 생각하겠죠. 사가지고 가는 놈은 이제 죽었다. 그럼 이제 사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들고 옮기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슨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국한해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 장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파면 더 헷갈려져요. 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무슨 시장? 예, 추상적 시장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개념, 특성,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과다한 법적 제한이 존재한답니다. 실제로 과다한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나요? 그래서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질 못하잖아요. 팔았을 때 또 세금도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제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과다한 법적 제한이 존재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 분필을 사고 파는 것처럼 바로 결정해서 사고 팔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매매 기간에 장기간을 요한다? 요하는 거죠. 신중하게 거래합니까? 대충 거래합니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비싸니까 싸니까? 일반적으로 비싸니까. 그 내용. 시장은 지역에 국한되죠. 그래서 강남의 부동산 시장, 강북의 부동산 시장.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강남역 근방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국지화된다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의 조절에 곤란성을 띈대요. 이게 아까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죠? 거미집이론? 단기에 뭐가 증가돼도, 수요가 증가해도 단기에 공급의 증가는 불가능하다?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걔를 유식한 표현, 공급의 장기성 또는 공급의 비탄력성. 얼마나 유식한 표현이에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상품을 표준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다르다 무슨 성을 띠니까? 개별성. 그래서 표준을 잡기 어려운 거죠. 비표준화성. 이런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요즘은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근데 예전에는 거래 정보를 웬만하면 공개했을까요? 비공개했을까요? 비공개했죠. 뭐 무서워서라도 공개하지 않았겠다? 세금 무서워서라도.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겠죠. 아니 만약에 어떤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근데 거래 정보가 비공개돼 있다면 그 비공개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골에 가서 이장님에게 막걸리라도 한 사발 사드려야지만 정보를 얻을 거 아니에요. 정보를 입수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의 은밀성. 그 다음 시장이 조직을 짜기가 어려워요. 다 다르기 때문에. 비조직성의 특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빡빡 넘어가고 있나요? 쭉쭉 넘어가나요? 자세히 설명하나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자세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쭉쭉 넘어가고 있죠? 네,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금의 유용성이 되게 중요한데 부동산은 비싸니까 사고 싶어 이런 욕구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살 수 있는 구매력도 있어야 되죠? 구매력. 그때 구매력까지 갖춘 수요를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 무슨 수요? 유효 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은 오로지 유효 수요만 따진다? 잠재적 수요도 따진다? 이름. 유효 수요라는 것은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만 따진다? 시장에 효과 있는 것만 따지지. 유효 수요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시장은. 됐죠? 그런데 사고 싶어 욕구를 갖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무효 수요인가요? 그게 아니라 잠재적 수요였어요. 그래서 노숙자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갑자기 이제 뭐로 거듭난다? 유효 수요로. 그래서 언제든지 유효 수요로 거듭날 수 있는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수요라고 그래서 무슨 수요? 잠재적 수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잠재적 수요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까요? 고소득층일까요? 저소득층이겠죠. 그럼 시장은 저소득층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장은. 그런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시하면 되나요? 정부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정책으로서 다스려줘야 된다? 정치적 기능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 수립 시에는 잠재적 수요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굉장히 유식한 표현이죠. 멋들어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의 유용성. 그래서 비싸니까 부동산 금융을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좀 더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시장의 유효 수요는 증가한다? 네. 그거에 따라 시장이 변동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원 및 공간에 배분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럼 토지는 자원인가요, 여러분? 토지.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이죠. 그리고 토지는 3차원 입체 공간인가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B라는 사람에게 팔면 자원을 배분해 준 건가요? 맞죠? 공간을 배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지죠?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의 기능에 뭐가 있다? 자원 및 공간의 배분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 시장에서 부동산과 현금이 부동산끼리 교환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교환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지금 뭔가를 막 적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대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 정보, 뭔가를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중개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평가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대요. 이런 것들이 기능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능과 특성을 섞어요. 기능과 특성을 섞어서 낼 수 있어. 그래 놓고 다음 중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틀린 문장을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보기 중에 들어가 봤더니 틀린 문장이 하나도 없어. 그때 그놈이 써놓은 기본서에 다 있는 거야. 당황했죠. 당황스러웠던 거야. 근데 뭐가 섞여 있냐면 기능이 섞여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 딱 보고 알아야 돼요. 뭔지 알아야 되냐면 기능과 특성을 구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무엇하는 기능을 붙였을 때 자 칠판 보세요. 뭘 붙여요? 무엇무엇하는 기능을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기능이에요. 그럼 부자연스러우면 특성이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 방법은 성격이 정말 무난하신 분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면 구분이 안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무엇 못하는 기능을 붙였을 때 자연스럽지 못하면 특성이라고 했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 하는 기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게 자연스러우면 이상하다니까?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 하는 기능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특성이다, 기능이다? 이거 어색하니까 얘는 특성이겠죠. 그럼 거래의 비공개성 하는 기능 이상하죠? 얘도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특성이다, 기능이다? 특성이죠. 그럼 자원 및 공간하는 지금 자원 및 공간에 배분하는 기능 자연스럽죠? 드디어 느낌을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얘는 기능이다, 기능이 아니다? 기능이죠, 기능.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끝났죠? 교환이라고 나오면 교환하는 기능. 자연스럽죠? 기능인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쉽죠? 쉬워요. 그렇게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고,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는데, 효율적 시장 이론을 보기 전에 제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11, 12월 달에 이 부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보세요. 141. 141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시면 그림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뭘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는 항상 어디 속에 있다고 그랬죠? 용어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시장인가요? 시장이 아닌가요? 시장이에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곳일 텐데 얘는 경쟁이 나타나나요? 어떤 정도로?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죠.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시장이나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일까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추지 못하면 완전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자가 한 명이고 공급자가 다수예요. 수요자는 한 명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 팔겠다는 사람은 다수예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나요? 수요자가 왕인가요? 수요자가 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물건을 사고 팔아요. 누구는 자동차를 팔고 누구는 감자를 사고 팔아요. 둘이 경쟁하나요? 안 하죠. 그럼 자동차를 파는 사람끼리는 경쟁하나요? 경쟁하죠. 근데 그 자동차가 한 명은 벤츠를 팔고 한 명은 티코를 팔아. 경쟁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동일한 제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경쟁할 거 아니에요. 완전한 정도로. 이해가 되셨죠? 동일한 제품인데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다. 서로 다른 품질.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을 사고 팔겠죠. 네. 그 다음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 대 다수여야 되겠다. 소수 대 소수여야 되겠다. 다수 대 다수. 그래야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서 공급자들 사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겠죠. 되세요? 자, 이런 개념인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내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급자들만 공급하고 다른 공급자는 진입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럼 지들끼리 조만간에 만나서 짜고 치겠네요? 느낌 딱 꽂히잖아요. 그럼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겠어요? 용이치 않아야 되겠어요? 용이해야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 되겠죠. 다시 시장 내에 누구는 정보가 있어요. 누구는 정보가 없어요. 응? 그러면 지금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럼 정보를 가진 사람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완전한 정도로 경쟁을 하는 건가요? 안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조건 중에. 그러니까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그 시장은 완전한 경쟁이 아니라고요. 불완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시장 내에서 누군가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니까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네요? 되세요? 그럼 공급자가 한 명이면 완전한 경쟁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을 뭐라고 해요? 공급자가 한 명이야. 홀로 독자. 독점 시장이죠. 네? 되세요? 공급자가
공급자가 적어요. 공급자가 적어요. 그래서 3명부터 뭐 6명.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공급자가 지금 많아요, 적어요? 적죠. 한자로 적을 과자가 있죠. 네. 그래서 얘가 무슨 시장? 과점 시장이에요. 그러면 과점 시장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정유 시장. 기름. 그러면 휘발유를 공급하는 회사가 지천에 깔려 있나요? SK, 구도일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과점 시장이죠. 근데 과점 시장에서 공급자들끼리 만나서 짜고 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가격 담합 등을 하기 쉽잖아. 그럼 바로 공급자가 한 명인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네. 그러면 공정거래예요? 공정거래가 아니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독과점 금지법이 있는 거죠. 네. 되셨어요? 그러면 이 시장은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딱 봐도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점 시장이다,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독과점 시장. 그럼 걔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기본 이론반에서만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죠. 원래 이론반 중에 가장 자세히 하는 게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여기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모란시장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칠판만 보시고. 모란시장을 볼 겁니다. 모란시장 어디 가면 있죠, 여러분? 여기 성남에 가면 있습니다. 성남에. 그래서 이 모란시장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냐면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가 있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 이 감자는 한 번 맛을 보면 영원히 맛을 잊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맛의 소유자예요. 빼어날 수 수감자겠죠. 네. 그래서 이 모란시장에서 이 감자를 주먹만한 크기의 고품질의 감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조그만 감자가 아니라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죠. 고구마예요, 감자예요? 감자.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 모란시장 내에서 감자를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A부터 시작해서 쭉 B, C, D 쭉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럼 공급자가 다수인가요? 다수가 아닌가요? 공급자가 다수죠. 다수입니다. 그 다음 수요자도 얘가 A-부터 시작해서 B-, C-, D-, E-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럼 수요자도 한 명인가요? 다수인가요? 소수인가요? 다수죠? 이런 시장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모란시장 내에서 잘 들어보세요. 감자를 파는 사람과 고구마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한 정도로 경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또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공부가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와 고구마라면 서로 다른 제품이니까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급자들은 다 주먹만한 크기의 고품질의 감자를 사고 팔겠다는 사람인 거죠. 되셨어요? 이 수요자들도 다 주먹만한 크기의 고품질의 감자를 사고 팔겠다는 사람인 거야. 그럼 이 시장 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마주친 점이 있겠죠. 교차한 점. 그게 우리가 아까 공부한 무슨 점? 무슨 점? 균형점. 그때의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었냐면 2021년 1월 27일에 한 개에 1,000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싸네요. 이것보다 더 비싸죠, 요즘? 아닌가요? 장을 안 보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균형 가격이 성립됐나요? 성립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 시장은 제가 모란 시장을 예로 들어서 완전 경쟁 시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은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을 사고 파는 사람이어야 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수 대 다수로 존재해서 다수 속에 파묻혀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얘가 한 명이면 얘가 왕, 얘가 한 명이면 얘가 왕, 얘가 소수면 얘들이 왕. 맞나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 소수 대 소수면 짜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다수 대 다수여야 된다, 이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마주친 점에서 균형 가격이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은 균형 가격이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는 시장인 거죠. 성립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나 보세요. 만약에 이 시장 내에 수요자가 증가했어요. 감자를 사겠다는 사람이 더 늘었다고요. 그러면 이 시장 내에서 공급이 바로 증가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아까 네가 농수축산물은 공급의 장기성을 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증가되지 못한다면 그게 거미집 이론이잖아.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지금 감자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못 팔고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공급이 들어오겠죠. 이 시장으로 자유롭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그만큼 공급이 증가돼 버리면, 잘 보세요. 균형이 맞아 있었는데 지금 1,000원이에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초과 수요로 가격이 상승해야 되죠. 근데 바로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가 없어지니까 가격은 그대로 얼마? 1,000원이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유지돼요, 유지되지 않아요? 유지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감자는 2021년 1월 27일 날은 무조건 1,000원에 거래되나요? 이 시장에서는. 그렇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존재하는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쪽 잘 보세요. 항상 이가 문제예요. 이가 이빨을 드러내요. 그래서 공급자인 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데 나 이 감자 절대로 한 개에 1,000원에 못 팔아. 죽어도 못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감자를 얼마에는 못 보내? 1,000원에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0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가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시장에 있는, 이 모란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먹만한 크기의 고품질의 감자를 지금 한 개에 1,000원에 팔겠다는 공급자가 세고 셌나요? 세고 세지 않았나요? 세고 셌죠. 대체할 게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그럼 얘가 가격을 올리면 얘한테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사죠.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한 개에 1,000원에 거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이번엔 수요자가, 또 이가 문제예요. 이 다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시장에서 감자를 절대로 1,000원 주고 못 사. 얼마에 주고 사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900원에 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내에 가격이 1,000원인 감자를 얘는 900원에 사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 시장의 공급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원에 사겠다는 수요자가 세고 셌나요? 세고 세지 않았나요? 세고 셌죠. 근데 900원에 사겠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얘한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 한 개에 1,000원에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 이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려 볼게요. 모란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이라면 이 주먹만한 크기의 고품질의 감자가 한 개에 1,000원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럼 얘가 감자가 아니라 고구미라면? 고구마. 그럼 한 개에 1,000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고품질이 아니면 한 개에 1,000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2021년 1월 27일이 아니라 26일이었다면 한 개에 1,000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의 정확한 정의는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시점에 하나의 가격이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고 수요 늘면 바로 공급 늘어서 균형을 되찾죠? 균형각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럼 잠깐만 이쪽 보세요. 수요가 빠져나갔어요. 수요가 감소됐네요. 그럼 수요 감소로 초과 공급이죠? 그럼 가격이 하락해요? 근데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바로 줄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럼 또다시 가격이 1,000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 진출입이 용이하다, 용이치 않다? 용이해야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공급자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자기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시장에 정해진 가격에 그냥 따라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격 순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격에 순응하는 자. 또 이렇게 순응하는 이유는 힘이 세니까 약하니까? 약하니까. 다수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얘가. 그래서 얘는 공급자가 영세할 것 이런 조건이 붙는다 얘기를 해요. 무슨 시장이 되기 위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할 공급자가 세고 셌었나요? 여기. 대체할 공급자가 세고 셌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 얘가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다 뛰쳐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하나도 못 판다고 그랬죠. 1,200원에. 되셨어요? 그래서 대체할 것이 세고 셌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겠네요. 네.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야 무슨 시장이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그 다음, 자자자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시장의 입구예요. 그럼 왠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2-가 아까, 2가. 아까 얼마에 팔고 싶었죠? 1,200원에? 그럼 2가 여기에서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바로 들어오는 수요자를 길을 막아서고 다른 애들 만나기 전에 한 개에 얼마에? 1,200원에 팔겠다고 얘기하면 왠지 팔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못 팔아요. 왜 못 파냐면 이 시장은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이 다 똑같은 정보를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 정보가 뭐냐면 이 모란 시장 내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고품질의 감자는 2021년 1월 27일에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다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죠. 왜 이렇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시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럼 잠깐만. 제가 완전 경쟁 시장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정말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시험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대놓고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시장을 공부하고 있죠? 아니, 우리는 무슨 시장? 부동산학을 공부하니까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이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완전 경쟁인지 불완전 경쟁 시장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되세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까 부셔볼게요.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자,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얘만 딱 봐도 얘가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불완전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 국한된다고 그랬죠. 지역 시장으로 국한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통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 한 명에 사겠다는 사람 둘셋이 붙어서 거래하죠. 우리가 아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잖아요. 매물권을 딱 내놓으면 거의 그렇잖아요. 많이 경쟁하면 얘가 둘셋에 둘셋, 넷다섯 이 정도가 되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대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다시 부동산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무슨 성을 띠기 때문에?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 아닙니다. 고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서 바로 균형각이 성립되지 않죠. 왜 그렇지 않냐면 부동산은 수요가 증가됐을 때 바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죠. 늘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가격이 성립되지도 않아요. 그럼 토지의 개념으로 보면 증가되지 못하는 성격 무슨 성? 부증성 때문에 균형가격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토지여도 제가 10억에 샀어요. 바로 팔아요. 바로. 10억 받으라는 보장 있나요? 같은 날에 판다고? 없죠. 그러니까 개별 거래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형성된다?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죠. 되셨죠?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은 시장 진출입의 용이성이 고가성의 특성 때문에 돈을 갖춰서 들어와야 되니까 쉽지 않죠. 지금 하나하나 다 까부시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안 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여기까지. 시장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해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는 그냥 정해져 있는 가격에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자기가 호가를 통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하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공급자가 영세에서 힘이 약하다면 저도 한번 힘이 약해보고 싶네요. 아니, 부동산 공급자, 부동산 소유주가 무슨 힘이 약해요. 힘이 세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수능자도 아니고 영세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 결정타. 부동산은 대체할 것을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업용 건물이 있어요. 내가 점포를 정말 잘 운영해서 치킨을 파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주님께서 나가래요. 나가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나가래요. 왜 나가라고 할까요? 자기가 들어와서 직접 치킨을 만들려고. 네? 그래서 이제 드럽고치사에서 나가려고 뛰쳐나가려고 봤더니 거기랑 똑같은 입지 조건을 갖춘 점포가 많나요? 적나요? 적죠. 대체할 것이 많다 적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당연히 완전 탄력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칠판.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구는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개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실제로. 그래서 희한하게 나만 모르는 개발 정보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들은 초과한 이윤을 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시장도 아니네요. 고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 경쟁 시장. 제가 말씀드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실제 시장은 이렇게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학문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장. 이상적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현실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등도 다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40페이지에 중간부터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을 쭉 1번부터 8번까지 쭉 적어놨는데 다 이해되시나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141페이지에 바로 2번. 불완전 경쟁 시장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역시 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유형에는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등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독점적 성격을 띠며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경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얘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잠깐만 보세요.
제가 오늘 이발을 하고 왔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예,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러면 잘 보시고. 미용실은 독점 시장이다. 손 들어보세요. 공급자가 한 명이다. 한 명이라는 생각 절대로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용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답을 말씀드렸죠. 현실의 시장 중에 완전 경쟁 시장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분명히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미용실이라는 이 시장 서로 경쟁할 거잖아요. 어떤 동네를 가면 신도시가 들어서면 건물들이 있으면 그 건물들에 미용실이 하나씩은 다 들어섰죠. 느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완전 경쟁을 할까? 아니면 불완전 경쟁을 할까? 독점 시장인가? 과점 시장인가? 아니면 독점적 경쟁 시장인가?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보세요. 과점 시장이라면 공급자가 둘셋밖에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맞죠? 근데 얘는 무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용실 원장님의 커트 기술 여부에 따라 파마 많은 정도의 기술 여부에 따라서 독점성을 띠나요? 그 사람의 기술력을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독점적인 시장이 돼요, 안 돼요? 독점적인 특성을 띠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또 받을 수는 없죠.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 그들 사이에서 뭐가 나타난다? 경쟁. 그래서 얘가 독점적 경쟁 시장인 거예요. 시장의 특성이. 그럼 제과점. 요즘은 뭐 파리바게트나 이렇게 해서 너무 굵직한 체인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제과점들이 다 경쟁했죠. 근데 제과 명장 붙어 있으면 독점성을 띠나요? 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또 빵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 경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공인중개사가 돼서 수험생 좀비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절대로 옆에 분을 무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너도 모르지? 나도 몰라. 우리는 서로 다 몰라. 이게 서로 무는 거예요. 그 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 절망의 도가니에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하면 되더라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잘 보시고. A 토지와 B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인접해 있어도 두 개의 토지는 차지하고 있는 위치, 물리적 위치,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무슨 성을 띈다? 개별성을 띠니까 A가 자신의 토지를 공급하면 A의 토지와 같은 건 하나도 없네요. 그럼 A만의 독점적인 공급이죠. 뭐 때문에? 개별성의 특성으로 보면. 그런데 이때 얘가 1지역인데 1지역에서 C가 농사를 짓고자 해요. 면적 규모를 A 토지, B 토지 정도를. 그러면 똑같은 1지역 안에 있는 인접한 두 개의 토지는 C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 봤을 땐 같은 토지인가요? 다른 토지인가요? 같은 토지죠. C의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는. 그럼 경쟁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지 마음대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 바로 인접한 토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나타났죠? 네? A 토지와 B 토지는 경쟁이 나타나죠. 근데 B 토지가 멀리 있는 토지라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합치면 무슨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된다. 지금 그 표현인 거죠. 개념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의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부동산 시장, 시장의 개요, 시장의 기능 다 했죠? 네.
143페이지. 143페이지. 거기 네모 박스에 있나요?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 물고기 모양 보이세요? 그 물고기 닮았죠? 그럼 어두육미 아시나요? 어두육미.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그 다음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몸통인가요? 몸통이 아닌가요? 몸통이죠. 물고기죠. 그 부분이 시장이란 얘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그냥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사실. 제 인생 역사상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하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처음에 가격을 부를 때 가격을 부르는 걸 부를 호자를 써서 가격 가짜 뭐라고 하죠? 호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에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건 매도인이 높게 부를까요? 매수인이 높게 부를까요?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고 얘기하겠죠. 매수인은 싼 값에 사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안하는 가격이 매도인이 제안하는 가격은 높고 매수인이 제안하는 가격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5억에 팔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몇 억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했냐면 3억.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서로 못 팔고 못 사니까 당연히 조율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고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얘는 올리겠죠. 네? 제안은 가격의 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마주친 부분이 4억이라면 4억에는 거래가 되나요? 맞죠? 그럼 얘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매수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나는 얘를 4억 8천까지도 지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매도인도 뭐에 그렇게 푹 빠져서 오바를 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나는 그냥 3억 5천까지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누구의 가격이 더 높아요? 매수인이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매도인이 받겠다는 금액보다 더 높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은. 응? 맞죠? 그럼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야?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호가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부동산 가격이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 거래했던 가격 말고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되셨죠? 쭉쭉쭉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144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용도별로 나눠져 있고 자가시장, 차가시장별로 또 나눠져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네.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 146페이지 괄호 11번에 불안정 경쟁시장 있죠? 불안정 경쟁시장. 그 불안정 경쟁시장에만 체크 하나 하시고 한번 읽어만 보세요. 됐습니다. 10분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그 부분 내용들을 또 볼게요. 10분 쉽니다. 네.